지금부터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수 기자나 저나 다 코로나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서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도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이 책이 나오고 이제 저도 읽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할 말이 꽤 많구나. 그러나 직접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고, 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있으니 잘 한번 판단해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를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았다라고는 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같이 집단적으로 답을 찾아야 될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짧은 대담 시간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먼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글들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아마 정의당 관계자 당원인가 그 같은데요. 당 바깥에 있는 제3자로서 보시는 최근 2, 3년 정의당에 대한 칭찬할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자님께서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 관계자라면 추진하시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눈여겨보신다거나 인상에 남는 정의당 정치인이나 당 관계자가 있으시다면 너무 많으시겠지만 하트 관련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좀 이어서 좀 읽어볼게요. 예. 진보를 찾습니다. 이 책에서 경기도지사 출신이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을 수도권의 지역화라고 표현하셨는데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멋진 신세계님은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진보란 여러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진보의 가치 또는 기치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가장 기억나는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럼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가령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1990년대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는 뭐였을까? 가장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인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워낙 1980년대 이제 폭압적인 탄압이 있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인권 유린, 인권 탄압, 고문 같은 것들이 일상화됐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권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인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고문 철폐, 고문하지 말라라는 게 굉장히 전국민적으로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이슈였고 또 진보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였고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이게 1990년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권, 우리가 얘기했던 경찰 고문하지 마라, 아니면 불법 수사, 강압 수사하지 마라. 그게 1990년대엔 굉장히 울림이 큰 슬로건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울림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대중적으로 그것이 호소력이 있는 굉장히 큰 파괴를 가진 이슈가 되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지금 이른바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도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검찰이 쥐고서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것들이지만은 과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가 지금 폐지하고 성취해야 될 하나의 과제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사실은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나 경찰이 수사하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처럼 검찰 경찰이 인권을 억압하고 불법 고문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욕구라든가 어떻든 그 바람 같은 것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열정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그 가장 중요한 진보는 뭘까? 저는 뭐, 그건 90년대에도 그랬지만은, 여전히 지속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보의 과제는 격차 해소,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진보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 19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민주주의 정착은 굉장히 확산되고 뿌리 내린 게 맞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사실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것을 그 완화하진 못했거든요. 그거는 뭐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불렸던 DJ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 불평등이 완화됐다라는 지표는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등을 돌린 하나의 이유기도 한 건데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한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른바 그 자산 격차를 완전히 해소는 못하겠지만 완화하려는 입법과 노력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 그게 정의당도 있고 또 민주당도 가장 그 주력을 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도권이 지역화했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뜻을 썼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30년 전, 1990년대,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보면은, 그, 그 당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그 지역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이 먹고, 영남이 호남보다 한 30석, 40석 정도 의석이 많습니다. 영남은 그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이 이제 한나라당이 먹고 그 다음 충청도도 당연히 보수적이니까 뭐 한나라당이 갖고 가고 그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서울은 어떠냐?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사실은 야당이 이겼죠. 민주당이 이겨갖고서 그나마 제1야당으로서 한 1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던 건데 근데 그 서울의 그럼 투표 성향은 진짜 독립적으로 영남, 호남, 충청과는 독립적으로 서울 또는 경기도의 수도권에 독립적인 표심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도 다 이게 서울 토박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영남, 호남, 충청으로부터 올라온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 표심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선거하면은 그 당시 신문 기사라든가 방송 뉴스 보면은 많이 나왔던 게 뭐 호남 향후회니 뭐 충청 향후회니 한 동향 같은 것들에 대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이 지역 표심이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영향을 미쳐갖고서 어떻게 보면 지역 표심들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게 수도권의 어떤 그 총선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수도권에 미치는 지역 표심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수도권에서 그 자라난 이른바 영남, 호남, 충청의 2세, 3세들은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큼 지역에 대한 그런 귀속, 그런 의식이 약합니다. 나 호남 사람이야. 아니, 나는 원래 영남이지. 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서울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다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수도권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됐다는 얘기는 수도권이 이제 그 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가치와 정책 중심으로 표를 던지기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가령 이번 대선에도 서울시의
투표 성향을 구별도 보면은 가장 뚜렷한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윤석열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고, 집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적은 득표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죠. 이처럼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커졌다. 그거에 따라 갖고 과거 지역주의에서 봤던 지역 표심과의 연결성이 낮아지고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변수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수도권이 하나의 새로운 지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나왔던 질문은 이미 강연 속에서 조금 이야기가 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칭찬 또는 이렇게 좀 조언 이런 것들을 좀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까 정의당이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좀 지적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딱히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김영석 사무총장도 그때 민노당에 계셨습니다만은 그때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박혔거든요. 저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것과는 별개로 저건 완전히 차별화되고 새로운 진짜 정책 공약이다라는 느낌을 민노당이 준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공약들이 사실은 나중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받아갖고 정책화해갖고 지금 많이 정책화된 것들이 있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정의당을 보면 그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제기를 해서 보수정당 또는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 정당들을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을 시킨 정책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정의당의 어떤 위기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재작년에 그래도 잘했던 것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은 어째 정의당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갖고 열심히 해갖고 성과를 거뒀던 거고, 못했던 거는 저는 선거법 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019년이죠. 2019년 말에,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정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조금 더 비례대표 득표를 늘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른바 제1당이나 2당은 공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법을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 생겨나갖고 정의당이 예상했던 그러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개도 구럭도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정의당이 어쨌든 비례대표 득표, 그러니까 이른바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일치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과의 동의 아래 국민들이 진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의당이 자기 당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조금 너무 앞세우고서 선거법 개정에 동참을 했던 것,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의당도 어떤 민주당과 똑같이 자기 이익을 이렇게 앞세우는 정당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두 위성정당을 만든 두 거대 정당에게만 쏠리지 않고 정의당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보정당이 국민의 그리고 대중의 어떤 삶 속에 깊이 내려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이시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박찬수 대기자님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전부터 한결에 구독자로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을 출간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노회찬 전 의원 관련해서 노회찬 전 의원이 뭐 그립다 이런 글을 기고하신 걸 제가 보고 박찬수 기자님을 좀 알게 됐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진보를 찾습니다인 만큼 진보를 여기서 어떻게 규정할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아직 뭐 많이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처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를 리버럴로 정의하셨고요. 노회찬 전 의원을 아마 사회민주주의로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 뭐 박찬수 대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두 가지의 대립적인 의견 중에서는 뭐 좀 진보 색채가 강한 분들은 오히려 진보 의미가 변질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보의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도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리버럴이 과연 진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촛불시민혁명 때 제가 그때는 17살이었고요. 지금 22살인데 그때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고 진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오늘 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더 생겼는데요. 그렇게 되게 본다면 과연 리버럴이 진보인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좀 해봐야 저는 오히려 진보라고 한다면 한겨레에서도 얼마 전에 그 논설이 실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구적 신자유주의자와 온건한 신자유주의자가 맞붙었다라는 시각이 아무래도 진보 진영 내에서는 팽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신 뭐 대안 중 하나로 포데모스 정당이 아무래도 조금 탈기득권, 아무래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공감형 정당으로서의 길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탈기득권이지 과연 진보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묻고 싶고요. 제가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NL 관련해서도 예전에 서적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NL이 진보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데요. 86세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6세대를 보면 사실 진보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여겨지는 탈권위주의나 아니면 페미니즘, 뭐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같이 20살의 진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민주당에서 같이 동화돼서 진보의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NL이 진보인가?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NL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과 비판받아야 될 점들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라든가 소수자의 인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았고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죠. 그리고 민족주의적이고요. 그런 것들이 NL인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NL이 진보라기보다는 1980년대는 뭐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굉장히 폭압적인 시대였거든요. 어두운 시대였고 정말 책가방에 뭐 우상과 이성이라든가 뭐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책 한 권 갖고 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도 곧바로 이렇게 경찰서에 연행되고 때는 이제 구속이 되는 그리고 뭐 고문 받아갖고 이렇게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하나의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NLPDI라는 이제 혁명 이론도 국내에 들어왔던 거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뭐 NLPDR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 많이 읽었던 건 레닌 저작들도 많이 읽었거든요. 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레닌의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진보의 길이냐. 지금 보면은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러시아는 거의 저렇게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진보의 지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고민했던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NL을 지금 시점의 시각과 잣대로서 NL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렇게 왜 NL과 같은 그런 사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나라는 시대 상황과 좀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는데도 이제 NL은 그 스스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그냥 시대에 뒤처져 버린 건 사실이죠. 그런 건 비판받아야겠죠. 그런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진짜 진보란 건 무엇이냐. 저도 사실은 그 진보란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으로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진보를 찾아서 연재를 했고 책도 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다기하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민주당이 분명히 변화한 건 사실이고, 그건 리브럴 정당으로 바뀐 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진보로 볼 것이냐. 그럼 정의당 같은 경우 과연 진보 정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사실은 제가 책에서는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얘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안 쓴 이유는 그게 워낙 그 논란이 많은 주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인데, 기자는 사실은 그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할 것이냐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게 어떤 기자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의견과 제 주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그 지금 질문하신 그 우리 대학생, 이제 22살 대학생이 이렇게 진보에 관심이 많은 것도 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좀 찾아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저도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화두를 다 던져놓고 이제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 부호를 이제 던지면서 이 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죠. 한국 정치에서 진보를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불러낸 것은 민주노동당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강연도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라는 그러니까 진보를 이제 불러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의 어떤 스펙트럼이 상당히 이제 넓어진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그 과정은 그렇게 넓어진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초로선 사무총장이 어쨌든 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서 뭔가 진보 정당과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시작했었고, 진보 정당 입장에서도 진보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맞는 진보란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그 스펙트럼을 넓혀보자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게 예고된 실패인지, 아니면 예고된 실패가 아니고 실행의 오류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무슨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답을 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를 찾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우리한테 다 같이 남겨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어서 루즈벨트를 불러낸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혀진 사회, 그러니까 forgotten people. 그러니까 그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대한 사회 개혁을 이끌어냈고, 그 거대한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냈던 것이다라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던졌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포데모스를 하나의 사례로 던진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보, 보수 또는 좌우를 할 때 주로 계급의 문제로 접근을 했죠. 계급의 문제고, 그게 이제 구조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포데모스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 다른 패러다임을 주는데, 이게 좌와 우가 아니고,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니까 이게 이제 빈곤의 문제, 격차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급의 문제에서
이런 이 빈곤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이끌어내면서 포데모스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계속 그게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한국의 이 진보 세력들이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랬던 또 하나 했던 질문을 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멋대로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니, 뭐, 저보다 더 제 책을 잘 해석하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만 이제 딱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루즈벨트 시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포 같은 피플이라고 잊혀진 사람들,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그 사람들 민주당 지지 기반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이 크게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넓히죠.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의 이른바 사회노동당이라든가 사회당 같은 좌파 정당들은 몰락을 합니다. 거기다 흡수돼 버리죠. 루즈벨트 민주당에. 지금도 뭐 미네소타 같은 데는 조그만 그 정당이 있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의 지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뭐 보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에 뭐 저기 2010년에 촛불 시민혁명도 겪었고, 뭐 혁명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의 압승도 거두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국식 리버럴 정당이 되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포 같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입지를 그대로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는 길을 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갔으면은 사실은 정의당은 훨씬 더 어려워졌겠고, 그리고 또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패배하지도 않았겠죠. 아마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기면서 미국식 리버럴 정당으로 갔을 텐데, 우리는 그게 실패한 거랍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 운동 이후에 민주당의 행적을 보면은 사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지 기반이 좁아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저 밑에 있는 계층이라든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한계는 저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렇게 그 포 같은 피플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정당이 새롭게 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정당들이 설 자리가 있겠다. 그게 정의당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의당이 되지 않은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정당들이 충분히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공간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지금 오픈 채팅방에 궁금해요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좀 읽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계실 때는 정의당이 다가가야 할 투명 인간의 삶으로 다가오는 정치를 했다고 보이는데, 근래의 정의당을 보고 있으면 노회찬 의원님 6411 연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의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또 계속 이대남이 정말 실체가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강연 말미에 포퓰리즘의 다른 의미를 봐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포퓰리즘은 편가르기와 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는지요? 바람직한 포퓰리즘이 있을까요? 바람직해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다 대답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질문하셨던 게 뭐죠? 그 노회찬 전 의원의 641 연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오히려 다가가기 힘든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대남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많이 그 앞에 내세우고 있는 페미니즘 같은 이슈에 대한 이것들이 어쨌든 이른바 기층 민중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는 좀 유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리가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페미니즘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라든가 하는 새로운 것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거 아니고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 진보의 담론들인 건 맞는데, 다만 이것이 전면에 되기보다는 여전히 그 격차 해소라든가 어떤 투명인간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정치가 이제 중심에 있고, 그걸 잘하면서 이걸 같이 잘해야지 모두가 빛나는데, 앞에 걸 못하고서 이제 새로운 진보 담론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그것들이 이렇게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도 크게 도움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남이 실체가 있는가? 실체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보면은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세대 포이론 얘기하면서 20대, 30대 남자의 지지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이제 여성의 지지는 많이 잃어갔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출구조사,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보면은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섰고, 그리고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로 보면 20, 30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가졌거든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성공이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20, 30대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보수와 그리고 리버럴 정당이 거의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어쨌든 그 이대남 전략이 상당히 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 민주당의 대응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냐면, 사실은 이대남의 그 이대남이 주로 이렇게 그 이른바 대도시에서, 그리고 대학 나오고 이른바 그 대기업의 입사를 원하지만은 거기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이대남의 하나의 그 주요한 타깃일 텐데, 사실은 그들 말고도 이렇게 중소도시라든가 지방에도 이대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 서울에서 얘기되는 이대남 이슈라는 거는 자신의 직접적인 일차적인 프라이어티가 있는 이슈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뭐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조금 그 시급 더 받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요구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서 그 사람들을 그 투표장으로 이렇게 끌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여전히 버려둔 채로 대도시의 어떤 소수의 이대남만을 갖고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된 거는 굉장히 좀 왜곡된 어떤 20대 이대남에 대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있지만 혹시 또 뒤풀이해서 또 계속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할까요?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디도 좀 결정적인 의미에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민주당이 진보 쪽으로 많이, 리버럴적 의미에서 진보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것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거고, 예, 그 노회찬 의원님의 진보의 또 세속화, 그리고 대중 속에 국민에게 다가가는 이 진보 정치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현재 진보 정당이 또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구는 사실은 진보는 어디에 있나요? 진보는 무엇인가요? 진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실패했다고 하는 곳에서 그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 실패 속에서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겠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모습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제 과거의 어떤 진보의 정당 역사를 보면, 이 진보를 확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보를 또 수렴할 것인가에 또 문제가 있는데, 진보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같이 모여놓으면 수렴된 진보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겨버렸던 과거가 아닌가. 조금은 더 포용하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양극단이 있다는 것, 양끝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각각의 스펙트럼 양끝을 인정하는 그런 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양끝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월간 노회찬은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매월 아주 다양한 그 의제를 가지고 또
월간 노회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문화, 뭐 노동 또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겠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박찬수 대기자를 모시고 주택의 진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을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이후에도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그것이 우리 전체에게 남겨지는 숙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강연해 주시고 대담까지 해주신 우리 박찬수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